1월 8일 밤 10시 영하 15도의 압록강 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제 뒤로 총알이 빗발쳤습니다. 14살 딸을 아는 채였습니다. 저는 백두산의 목련이라 불리던 북한 최고 인민배우였습니다. 하지만 인민보위성 간부가 저와 강제 결혼을 명령했습니다. 강제 결혼 명령을 거부한 순간 저와 제 딸은 정치범 수용소행이었지만 악마 같은 그와 결혼한다는 건 죽기보다 더한 일이었습니다. 그의 총구가 제 딸을 향하던 순간 저는 죽기보다 나은 길을 택하기로 했습니다. 순회 공연 중 저를 대신해 철룡의 별장에 갔던 제자 샛별이 총을 맞고 압록강 얼음 위에 쓰러졌습니다. 악마 같은 인민보위성 간부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저희 북한판 트로킨 2명의 충격적인 탈북 루트가 시작됩니다. 단 50일 동안 펼쳐졌던 그 모든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 전에 댓글로 우리가 살아서 계속 노래할 수 있게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우리를 살릴 유일한 희망입니다. 자, 지금 바로 이야기 시작합니다. 저는 김은하수입니다. 평양에서 인민배우로 살았습니다. 아니, 살아야만 했다고 말하는 게 맞겠네요. 제 목소리는 백두산의 목련이라 불렸는데 김정은 동지께서 직접 지어주신 이름이었습니다. 영광이라고 해야 했고 감사하다고 말해야 했죠. 하지만 그날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영광이 아니라 감옥이었다는 걸요. 2003년 12월 15일이었습니다.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당 간부들을 위한 송년 연회가 열렸는데 저는 무대 위에 서서 붉은 드레스를 입고 환한 조명을 받으며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지도자 동지께라는 곡이었는데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박수 소리가 터졌지만 제 가슴은 얼음장처럼 차갑기만 했습니다. 무대 아래 첫 번째 테이블에 그가 앉아 있었거든요. 리철룡이라는 남자였습니다. 인민보위성 부상으로 40대 중반에 깎아지른 듯한 이마와 차가운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그는 저를 보며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아니, 미소라고 하기엔 너무 섬뜩했어요. 마치 사냥감을 바라보는 짐승의 눈빛 같았습니다. 노래가 끝나고 박수가 쏟아졌을 때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를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철룡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군요. 회의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고 박수 소리가 뚝 끊기면서 누군가 침을 삼키는 소리까지 들렸습니다. 동무들, 철룡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는데 단호하고 무거운 톤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기쁜 소식을 전하겠소. 숨소리마저 멎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무대 위에서 그대로 얼어붙었죠. 우리 공화국의 자랑, 백두산의 목련 동물을. 그가 저를 가리키면서 손가락이 제 가슴을 향했는데 이 철룡이가 아내로 맞이하겠소. 쾅!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귀가 멍해지고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죠. 박수 소리가 터지고 환호성이 울려 퍼지면서 간부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손뼉을 쳤습니다. 축하하오. 축하해. 역시 철룡 동무. 우리 공화국 최고의 배우를.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웃어야 했고 웃는 척을 해야 했지만 제 손은 떨리고 있었고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무대 조명이 갑자기 너무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철룡이 무대로 올라왔습니다. 그의 발걸음 소리가 들렸는데 구두굽이 마룻바닥을 찍는 소리가 마치 죽음의 종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가 제 앞에 서더니 영광이지 않소. 은하수 동무 하고 말하면서 차갑게 식은 손으로 제 손을 잡았는데 얼음장 같았습니다. 예, 영광입니다. 목소리가 떨리면서 겨우 말을 꺼냈는데 철룡이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아무도 들을 수 없을 만큼 작은 목소리로요. 거절은 없소. 알겠지?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박수 소리가 계속 울려 퍼지고 축하 인사가 쏟아졌지만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청혼이 아니라 명령이었고 감옥 선고였다는 거리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현관문을 닫자마자 바닥에 주저앉으면서 눈물이 쏟아졌는데 엄마 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딸아이가 달려왔습니다. 14살 민주였는데 제 유일한 희망이었죠. 왜 그래요, 엄마? 무슨 일 있어요? 민주가 제 손을 잡았는데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저는 말할 수 없었고 말해선 안 됐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엄마가 좀 피곤해서. 하지만 민주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 딸은 영리했거든요. 리철룡 아저씨 때문이죠? 놀라서 민주를 봤습니다. 너, 어떻게? 오늘 학교에서 다들 얘기했어요. 엄마가 보이성 부상이랑 결혼한다고요. 민주의 눈에 눈물이 고이면서 엄마, 우리 어떡해요? 아빠는 어떡하고요? 하고 물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주 아버지는 1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정치범 수용소에서였습니다. 남조선 가요를 불렀다는 이유로 끌려갔었는데 그때부터 제가 당에 충성하는 척해야 했던 겁니다. 살아남기 위해서였고 민주를 지키기 위해서였죠. 민주야, 저는 딸을 꼴 안으면서 엄마가 지킬게. 반드시 지킬 거야. 하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계속 물었습니다. 어떻게요? 어떻게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면서 어둠 속에서 가진 생각이 머릿속을 휘저었는데 도망칠 수 있을까 생각했지만 불가능했습니다. 인민보위성 부상의 눈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거든요. 거부할 수 있을까 생각했지만 그것도 불가능했는데 거부하면 정치범 수용소행이고 민주도 함께 끌려갈 테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새벽 4시쯤이었을 겁니다. 문득 할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저를 키워주신 분이었는데 일제강점기에 태어나 해방을 맞았고 6.25 전쟁을 겪으신 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원래 함경남도 출신이었는데 전쟁 때 남쪽으로 피난을 갔었다고 하셨습니다. 부산까지 내려갔다고 하셨는데 거기서 미군들을 받고 자유를 받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가족을 찾기 위해 다시 북으로 돌아오셨고 그 뒤로는 평생 입을 다무셨습니다. 단 한 번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은하수야. 병상에 누우신 할아버지의 손은 너무 말라서 뼈만 남아 있었습니다. 남쪽엔 자유가 있단다. 할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언젠가 내가 선택할 날이 올 거야. 그때는 자유를 택해라. 그게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자유라니요? 우리에겐 이미 자유가 있지 않나요?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신 자유가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알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말씀하신 자유가 무엇인지를요.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갔고 어둠 속에서 할아버지의 낡은 풍금을 봤습니다. 15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시며 남기신 유일한 유산이었는데 저는 풍금 앞에 앉아서 건반을 눌렀습니다. 삐그덕 소리와 함께 낡은 음이 울려 퍼졌고 풍금 뚜껑을 열었을 때 그 안에는 낡은 악보들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모아두신 것들이었죠. 저는 그 중 하나를 꺼냈습니다. 아리랑이었는데 우리 민족의 노래였고 남과 북 모두가 부르는 노래였습니다. 악보를 펼쳤을 때 악보 여백에 뭔가 적혀 있는 게 보였습니다. 연필로 희미하게 쓰인 글씨였는데 저는 촛불을 가까이 가져갔고 숨이 멎었습니다. D-7 압록강 지점시 자유의 깃발을 흔들라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D-7이라는 건 7일 전이라는 뜻인가요? 압록강 지점 씨는 뭐고 자유의 깃발은 또 뭘까요? 손이 떨리면서 악보를 다시 봤는데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건 아버지가 남기신 메시지였고 탈출 경로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예술단 연습실로 갔는데 평소처럼 연습을 해야 했고 의심받아선 안 됐습니다. 연습실에 들어서자 동료들이 저를 보면서 은하수 동무, 축하하오. 철룡 동무와의 결혼, 정말 대단하오. 하고 웃으며 축하해 주었는데 그 눈빛 속엔 시샘과 질투가 섞여 있었습니다. 고맙소, 동무들. 저는 겨우 웃음을 지었습니다. 발성 연습을 시작했는데 도레미파솔라시도를 부르면서 목소리가 울려 퍼졌을 때 문이 열렸습니다. 최샛별이 들어왔습니다. 26살의 젊은 가수였는데 제 제자였습니다. 목소리가 참 고왔는데 맑은 샘물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선생님, 샛별이 저를 보았는데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습니다. 샛별아, 저는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선생님, 정말이에요? 리철룡 동무와 샛별의 목소리가 떨렸는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할 수 없었죠. 여기서는요. 샛별이 제 손을 꽉 잡으면서 선생님, 싫으시죠? 그렇죠? 하고 물었는데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연습이나 하자꾸나. 저는 겨우 말을 돌렸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평양의 거리는 어두웠고 가로등 불빛이 희미했는데 저는 걸으면서 주변을 살폈습니다. 누가 따라오진 않나, 감시당하고 있진 않나 확인하면서 골목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멈춰 서면서 심장이 쿵 하고 뛰었고 천천히 뒤를 돌아봤습니다. 선생님, 샛별이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달려온 샛별이 제 앞에 섰는데 샛별아, 왜? 하고 묻자 선생님, 저 알아요. 하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도망치고 싶으신 거죠?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뭐? 무슨 소리를? 부인하지 마세요. 선생님 눈빛을 봤어요. 그건 갇힌 새의 눈빛이었어요. 샛별의 눈에 눈물이 맺혔는데 저는 주변을 살폈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샛별아, 조심해라. 그런 말은 선생님, 저도 데려가 주세요. 뭐라고요? 나도 이곳을 떠나고 싶어요. 자유를 보고 싶어요. 샛별이 제 손을 잡았는데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샛별아, 선생님, 혼자선 못 가세요. 도와드릴게요. 제발이요. 저는 샛별을 봤습니다. 어린 제자였고 26의 꽃 같은 나이였습니다. 샛별아, 넌 몰라. 그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알아요. 잡히면 죽는다는 것도 알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샛별의 목소리에 결기가 담겼는데 여기서 죽는 것보다는 자유를 향해 가다 죽는 게 나아요. 하고 말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아이는 진심이었습니다. 샛별의 눈빛을 보니 알 수 있었는데 그 눈엔 두려움도 있었지만 동시에 희망이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샛별을 끌어들여도 될까요? 이 어린 제자를 죽음의 길로 데려가도 될까요? 하지만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혼자선 정말 불가능하다는 걸요. 민주와 저 단둘이서 이 거대한 감시 국가를 빠져나간다는 건 무리였습니다. 샛별아,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일 밤 내 집으로 와라. 늦은 시간에 아무도 모르게. 샛별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하지만 조건이 있다. 이 일은 돌이킬 수 없어. 한번 시작하면 끝까지 가야 해. 중간에 포기는 없어.
알겠어요, 선생님. 샛별이 고개를 끄덕였는데 그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밤 샛별이 제 집에 왔습니다. 밤 11시쯤이었는데 평양의 거리는 이미 고요했고 통금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샛별과 민주를 거실로 데려왔고 아버지의 낡은 풍금 앞에 앉았습니다. 이걸 봐라. 저는 알이랑 악보를 꺼내서 여백에 적힌 글씨를 보여줬는데 샛별과 민주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D-7. 이게 무슨 뜻이에요? 민주가 물었습니다. 7일 전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어떤 날을 기준으로 7일 전에 움직이라는 거지. 저는 설명했는데 그럼 그 어떤 날이 언제예요? 샛별이 물었습니다. 저는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결혼식 날이야. 침묵이 흘렀습니다. 철룡은 2024년 1월 15일에 결혼식을 올리자고 했어. 그러니까 D-7은 1월 8일이야. 그럼 오늘이 민주가 계산을 했는데 12월 20일이니까 20일도 안 남았네요. 하고 말했습니다. 맞아. 시간이 없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압록강 지점씨는 뭐예요? 샛별이 물었는데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 모르겠어. 아마 압록강 어딘가에 탈출 지점이 있는 것 같은데 씨라는 건 아마 암호일 거야. 자유의 깃발은요? 그것도 모르겠어. 하지만 이건 분명해. 이 메시지는 아버지가 남기신 거고 아버지는 남쪽과 연결이 있으셨어. 민주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엄마, 그럼 우리 정말 남쪽으로 가는 거예요? 저는 딸을 봤습니다. 14살 아이의 눈에 두려움과 기대가 섞여 있었는데 저는 민주의 손을 잡으면서 그래. 우리 자유로 가는 거야. 내가 노래하고 싶은 노래를 마음껏 부를 수 있는 곳으로 하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부터 우리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가장 큰 문제는 감시였습니다. 철룡은 제게 경호원을 붙여놨는데 명목상으로는 보호라고 했지만 사실은 감시였습니다. 제가 어디를 가든 그들이 따라다녔고 제 행동을 일일이 보고했습니다. 경호원들을 떼어낼 방법이 필요해요. 샛별이 말했습니다. 저는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경호원들의 눈을 피할 수 있을까요? 그때 번뜩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순회 공연이야. 제가 말했습니다. 예술단 순회 공연 말이야. 순회 공연이요? 샛별이 고개를 갸웃했는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매년 연말에 우리 예술단은 지방을 돌면서 공연을 해. 평안북도, 자강도, 양강도까지 가지. 그때가 기회야. 하지만 그래도 경호원들이 따라올 텐데요. 민주가 물었습니다. 그건 맞아. 하지만 지방 공연은 혼란스러워. 이동 중에 공연 준비 중에 틈이 생겨. 그때를 노리는 거야. 샛별의 눈이 빛났습니다. 게다가 양강도는 압록강과 가까워요. 맞아. 해산이나 무산 쪽으로 가면 압록강까지 불과 몇십 킬로미터야. 우리는 계획을 구체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순회 공연 일정을 확인하고 경로를 파악하고 탈출 지점을 예상했습니다. 며칠 후 예술단 단장을 찾아갔습니다. 동무, 올해 순회 공연 일정이 어떻게 돼요? 제가 물었는데 단장은 서류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12월 28일부터 1월 12일까지요. 평안북도 신의주에서 시작해서 자강도 강계를 거쳐 양강도 해상까지 갈 예정이요.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1월 8일, 그러니까 우리가 움직여야 할 날은 순회 공연 중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무렵이면 우리는 양강도에 있을 겁니다. 압록강에 가장 가까운 곳이죠. 은하수 동무 괜찮겠소? 결혼식 준비도 해야 하는데. 단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소?
오히려 공연으로 마음을 달래야겠소. 저는 웃으며 대답했는데 속으로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마지막 공연이 될 거야. 이 땅에서의 마지막. 그날 저녁 철룡이 제 집에 왔습니다. 초인종 소리가 울렸을 때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민주가 겁에 질린 얼굴로 저를 봤고 저는 민주를 안심시키듯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내가 나갈게. 내 방에 들어가 있거라. 문을 열자 철룡이 서 있었습니다. 양복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모습이었는데 손에는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은하수 동무. 철룡이 미소 지으면서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결혼 준비는 잘 되고 있소?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저는 꽃을 받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철룡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거실을 둘러보더니 아버지의 풍금을 봤는데 오래된 풍금이구려 하고 말하면서 풍금 앞에 앉았습니다.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풍금 안에는 악보가 있고 그 악보에는 탈출 계획이 적혀 있었습니다. 은하수 동무 아버지 유품이라고 들었소. 철룡이 건반을 눌렀는데 삐그덕 소리와 함께 낡은 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소? 철룡이 물었는데 그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시험하는 것 같았습니다. 평범한 노동자였습니다. 음악을 좋아하셨죠? 그래요? 전 들었는데. 철룡이 풍금 뚜껑을 열려고 했습니다. 동무. 저는 급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차라도 한 잔 드시겠습니까? 철룡이 저를 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는데 제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러지요. 철룡이 미소 지으면서 풍금에서 손을 뗐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가서 차를 준비했는데 손이 떨려서 찻잔이 덜컥거렸습니다. 진정하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심장은 계속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차를 들고 거실로 돌아왔을 때 철룡은 소파에 앉아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은하수 동무. 철룡이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나서 말했습니다. 순회 공연 간다고 들었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12월 28일부터입니다. 결혼식이 1월 15일인데 공연 일정이 12일까지라니 빡빡하지 않소? 괜찮습니다. 시간은 충분합니다. 철룡이 저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해상까지 간다고 들었소? 예. 해산은 국경 근처요. 위험한 곳이지.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위험하다니요? 탈북자들이 많이 시도하는 곳이거든요. 은하수 동무 같은 인민 배우가 그런 곳에 가면. 철룡이 말을 멈췄는데 그 눈빛이 섬뜩했습니다. 혹시라도 이상한 생각하지 않겠지요? 숨이 막혔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농담이요. 농담. 철룡이 웃었는데 그 웃음은 전혀 웃음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은하수 동무가 날 배신할 리 없지 않소? 딸도 있고 제자들도 있고. 협박이었습니다. 노골적인 협박이었습니다. 저는 겨우 미소를 지으면서 당연하지 않습니까? 전 곧 철룡 동무의 아내가 될 사람인데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철룡이 일어섰습니다. 그럼 됐소. 참 순회 공연 때 경호원을 더 붙이겠소. 안전을 위해서. 감사합니다. 아니요. 이건 은하수 동무를 위한 게 아니라 철룡이 문 앞에서 돌아보면서 말했습니다. 날 위한 거요. 내 약혼녀를 지키는 거니까.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는데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민주가 방에서 나와 저를 안았고 엄마 괜찮아요? 하고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저는 대답했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철룡은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다는 걸요. 그래서 더 많은 경호원을 붙이겠다고 한 겁니다. 우리 계획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순 없었습니다. 이미 시작한 일이었고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샛별을 만났습니다. 연습실 뒤편 작은 창고에서였는데 아무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선생님, 어떡해요? 철룡이 의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샛별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알아. 하지만 방법이 있어. 저는 작은 종이 쪽지를 꺼냈는데 거기엔 악보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가 순회 공연에서 부를 노래야. 하지만 이 악보 속엔 암호가 숨어 있어. 샛별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암호요? 응. 아버지가 쓰신 방법을 응용한 거야. 음표 사이사이에 메시지를 숨기는 거지. 경호원들은 절대 알아차리지 못할 거야. 천재예요, 선생님. 이 악보를 외워. 그리고 순회 공연 중에 내가 신호를 보내면 우리는 그대로 움직이는 거야. 샛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그날부터 우리는 더욱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결혼 준비와 공연 연습을 하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탈출 계획을 다듬어 갔습니다. 12월 28일 드디어 순회 공연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샛별을 끌어들여도 될까요? 이 어린 제자를 죽음의 길로 데려가도 될까요? 하지만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혼자선 정말 불가능하다는 걸요. 민주와 저 단둘이서 이 거대한 감시 국가를 빠져나간다는 건 무리였습니다. 샛별아,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각오가 되어 있는 거지? 예, 선생님. 저 진심이에요. 저는 샛별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그 눈에는 두려움도 있었지만 동시에 흔들리지 않는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좋아. 그럼 우리 함께 가자. 자유로. 샛별이 제 손을 꼭 잡았고 우리는 그렇게 운명을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경호원들의 감시를 어떻게 피하느냐였는데 샛별이 묘안을 내놨습니다. 선생님, 제가 선생님 대신 철룡 앞에 나서면 어떨까요? 무슨 소리야? 철룡은 저를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어요. 먼 거리에서 무대 위에서만 봤죠. 제가 선생님처럼 화장하고 옷을 입으면 속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너무 위험해. 선생님, 이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제가 가짜 약혼자 역할을 하면서 경호원들의 주의를 끌면 그 사이에 선생님은 움직일 수 있어요. 샛별의 계획은 대담했지만 동시에 합리적이었습니다. 철룡은 저를 자주 보진 않았고 대부분 공식 석상에서 멀리서 봤을 뿐이었습니다. 비슷한 체격의 샛별이 제 옷을 입고 제 화장을 한다면 적어도 짧은 시간 동안은 속일 수 있을 겁니다. 샛별아, 들키면 너도 끝이야. 정치범 수용소로 갈 거고. 알아요. 하지만 선생님, 전 이미 각오했어요. 이 땅에서 평생 억압받으며 사는 것보다 자유를 위해 싸우다 죽는 게 나아요. 저는 샛별을 꼭 안았습니다. 이 26살 젊은 제자가 얼마나 용감한지 새삼 느껴졌습니다. 며칠 후 우리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순회 공연이 시작되면 예술단 트럭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장비를 실어 나르는 3톤짜리 트럭이었는데 평소에도 악기와 소품들을 싣고 다녔습니다. 문제는 그 트럭을 어떻게 탈출용으로 개조하느냐였습니다. 어느 날 밤 샛별이 예술단 창고 열쇠를 몰래 복사해 왔습니다. 경비원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벽에 걸린 열쇠를 가져가서 본을 뜨고 다시 제자리에 놓은 겁니다. 성공했어요, 선생님.
샛별이 작은 열쇠를 보여줬는데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잘했어, 샛별아. 정말 잘했어. 그날 밤 새벽 2시 우리는 예술단 창고로 몰래 들어갔습니다. 저와 샛별 그리고 민주까지 셋이서 움직였습니다. 창고 안에는 트럭이 주차되어 있었고 주변에는 악기와 장비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저기 봐요. 샛별이 트럭 뒤편을 가리켰습니다. 트럭 짐칸 바닥에는 나무 판자가 깔려 있었는데 그 밑에 약 30cm 정도의 공간이 있었습니다. 원래는 장비 고정을 위한 구조물이었지만 우리에게는 완벽한 은신처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 판자를 드러낼 수 있으면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샛별이 창고 한쪽에서 공구를 가져왔고 우리는 조심스럽게 판자의 나사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날 때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다행히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마침내 판자를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밑에는 예상대로 좁은 공간이 있었는데 사람 2명이 누우면 딱 맞을 정도의 크기였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숨을 수 있어요. 민주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그런데 숨만 쉴 게 아니라 필요한 것들도 준비해야 해. 우리는 작은 배낭에 물과 비상식량, 손전등, 두꺼운 옷가지들을 넣어서 그 공간에 숨겼습니다. 그리고 판자를 다시 제자리에 놓고 나사를 조였는데 겉으로 보면 전혀 손뗀 흔적이 없었습니다. 완벽해요. 샛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타이밍이야. 제가 말했습니다. 순회 공연 중에 기회를 봐서 이 트럭을 타고 압록강으로 가는 거지. 우리는 창고를 빠져나와 각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예술단 단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은하수 동무 순회 공연 일정이 확정됐소. 12월 28일 출발해서 신의주, 강계를 거쳐 1월 7일에 해산 도착이요. 해산이요? 그래요. 거기서 이틀 공연하고 12일에 평양으로 돌아오는 일정이요.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1월 7일 해산 도착이라면 우리가 움직여야 할 날인 1월 8일이 딱 들어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단장 동무. 집으로 돌아와 샛별에게 연락했습니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만나서 최종 계획을 점검했습니다. 1월 7일 밤 해산에 도착하면 바로 다음 날 8일에 움직이는 거예요. 샛별이 정리했습니다. 맞아. 하지만 문제가 있어. 경호원들이 사사건건 감시할 텐데 어떻게 트럭에 접근하지? 공연 준비를 핑계로 하면 돼요. 장비를 확인한다거나 의상을 챙긴다거나 하면서요. 그래도 의심받을 수 있어. 샛별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먼저 혼란을 만들게요. 공연 중에 작은 사고를 일으키는 거예요. 경호원들이 그쪽에 정신이 팔린 사이 선생님은 움직이시는 거죠. 너무 위험해. 선생님, 우리 이미 위험한 길을 선택했잖아요. 조금 더 대담해져야 해요. 샛별의 말이 맞았습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었고 이제는 끝까지 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12월 중순 철룡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결혼 예복을 가져왔는데 붉은색 비단으로 만든 화려한 치마 저고리였습니다. 입어보시오. 은하수 동무. 철룡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방에 들어가 예복을 입었는데 거울을 보니 아름다운 신부가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신부의 눈에는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거실로 나오자 철룡이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아름답소. 1월 15일 평양인민문화궁전에서 성대한 결혼식을 올릴 것이요. 김정은 동지께서도 참석하실 예정이요. 김정은이요?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영광입니다.
저는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그 전에 순회 공연을 잘 마치고 오시오. 특히 해산은 국경 지역이니 조심해야 하오. 또 해산 얘기였습니다. 철룡은 계속 해산을 강조했는데 마치 제가 무언가 시도할 거라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걱정 마시오. 철룡 동무. 전 어디도 가지 않을 것이오. 철룡이 제 턱을 잡았습니다. 그래야지. 나를 배신하면 딸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겠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철룡이 떠난 후 저는 민주를 꼭 안았습니다. 민주야, 엄마가 반드시 지킬게. 반드시. 엄마 무서워요. 나도 무서워. 하지만 우리 함께 있잖아. 우리 반드시 자유로 갈 거야. 12월 27일 밤 출발 전날이었습니다. 샛별이 마지막으로 집에 왔고 우리는 최종 점검을 했습니다. 내일 출발하면 사흘 후 신의주 도착이에요. 거기서 이틀 공연하고 자강도 강계로 이동해요. 강계에서 이틀 더 공연하고 1월 7일 해산 도착이에요. 그리고 8일. 네. 8일이 디데이예요. 우리는 서로를 봤습니다. 열흘 후면 우리의 운명이 결정될 겁니다. 샛별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선생님, 전 선생님 덕분에 노래를 배웠어요. 이제 선생님 덕분에 자유도 얻는 거예요. 우리는 포옹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저는 아버지의 풍금 앞에 마지막으로 앉았습니다. 아버지, 이제 시작입니다. 아버지가 남겨주신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풍금을 어루만지면서 저는 아리랑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이 노래가 이 집에서 부르는 마지막 노래가 될 겁니다. 다음에는 자유로운 땅에서 제가 원하는 대로 부를 수 있을 겁니다. 그 시각 서울. 서초동 국정원 지하 벙커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벽면에는 북한 지도가 크게 펼쳐져 있었고 평양에서 해상까지 이어지는 붉은 선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그 끝에는 압록강이 표시되어 있었고 건너편 중국 땅에는 파란 점이 찍혀 있었습니다. 강철호 총책임자가 회의실에 들어섰습니다. 50대 중반의 단단한 체격을 가진 남자였는데 그의 얼굴에는 수십 년간 첩보 업무를 해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냉철함과 동시에 따뜻함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모두 앉으시오. 강철호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회의실에는 10명의 요원들이 앉아 있었는데 모두 국정원 최정예 요원들이었습니다. 북한 지역 전문가들, 언어 전문가들, 그리고 특수작전 요원들이었습니다. 강철호가 지도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작전은 우리 국정원 역사상 가장 중요한 임무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작전명 목련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북한의 최고 인민배우 김은하수 동무와 그의 딸 민주양, 그리고 제자 최샛별 동무를 안전하게 대한민국으로 데려오는 것이 우리의 임무입니다. 스크린에 은하수의 사진이 떴습니다. 무대 위에서 노래하는 모습이었는데 아름답지만 어딘가 슬픈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은하수 동무는 현재 인민보위성 부상 리철룡의 강제 결혼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녀는 탈출을 결심했고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한 요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총책임자님, 어떻게 그녀와 접촉이 가능했습니까? 강철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께 역사를 하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강철호가 오래된 사진 한 장을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흑백 사진이었는데 한국 전쟁 당시 부산 피난민 수용소의 모습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천막 아래 모여 있었고 그 한가운데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김태준입니다.
은하수 동무의 아버지입니다. 요원들이 집중했습니다. 1953년 전쟁 중이었습니다. 김태준은 함경남도에서 가족을 찾기 위해 남쪽으로 내려왔고 부산까지 왔습니다. 그곳에서 우리 선배 요원들과 만났고 자발적으로 협력자가 되었습니다. 강철호의 목소리에 무게감이 실렸습니다. 하지만 태준은 가족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북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죠. 우리 선배들은 만류했지만 그는 고집했습니다. 가족을 버릴 수 없다고 했습니다. 회의실이 숙연해졌습니다. 북으로 돌아간 후 태준은 우리와 비밀 연락을 유지했습니다. 30년 넘게요. 그는 북한의 실상을 우리에게 알려줬고 때로는 중요한 정보도 제공했습니다. 대가는 단 한 푼도 받지 않았습니다. 강철호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2008년 태준이 죽기 직전 우리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내 딸이 언젠가 자유를 찾을 것이다. 그때 부탁한다. 도와달라. 이게 그의 유언이었습니다. 요원 한 명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6.25 전쟁 때부터 이어진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는 한민족입니다. 38선이 우리를 갈라놨지만 우리의 혈육은 끊을 수 없습니다. 강철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김태준 선생은 30년 넘게 위험을 무릅쓰고 우리를 도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의 딸을 구할 차례입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의리입니다. 회의실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강철호가 손을 들어 조용히 시켰습니다. 자, 이제 작전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스크린에 상세한 지도가 떴습니다. 은하수 동무는 12월 28일부터 예술단 순회 공연에 참여합니다. 평양을 출발해서 신의주, 강계를 거쳐 1월 7일 해산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붉은 점이 해산에 찍혔습니다. 우리의 목표 지점은 여기 해산에서 북쪽으로 3km 떨어진 압록강 지점시입니다. 이 지점은 강폭이 약 200m로 좁고 겨울철에는 완전히 얼어붙어서 도보로 횡단이 가능합니다. 한 요원이 물었습니다. 경비는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이 구간은 500m마다 초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선택한 지점시는 지형이 복잡해서 감시 사각지대입니다. 게다가 강철호가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요원들이 이미 그곳 경비대에 침투해 있습니다. 요원들이 놀라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박진혁 나와보시오. 회의실 한쪽에 앉아있던 남자가 일어섰습니다. 40대 중반으로 강인한 인상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박진혁 요원은 이미 3개월 전부터 북한에 침투해 있습니다. 현재 신분은 해산 인근 보위부 협력자입니다. 박진혁이 말했습니다. 현재 저는 압록강 지점시 인근에서 수리공으로 위장하고 있습니다. 은하수 동무와도 이미 한 차례 접촉했고 그녀에게 위치 추적 장치가 내장된 목걸이를 전달했습니다. 스크린에 작은 목걸이 사진이 떴습니다. 평범한 진주 목걸이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는 첨단 GPS 추적 장치가 숨어 있었습니다. 이 장치로 우리는 은하수 동무의 실시간 위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녀가 압록강에 도착하면 우리는 즉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강철호가 다시 지도를 가리켰습니다. 1월 8일 야간 은하수 동무 일행이 압록강에 도착하면 횃불을 3번 흔들 것입니다. 이것이 신호입니다. 중국 쪽에서 우리 요원들이 응답 신호를 보낼 것이고 그들은 얼음 위를 걸어서 강을 건널 것입니다. 만약 북한군이 추격하면요? 한 요원이 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비장의 카드가 있습니다. 강철호가 다른 요원 2명을 가리켰습니다. 김수진, 이준호 요원. 일어나 보시오. 2명의 요원이 일어섰는데 둘 다 20대 후반으로 보였습니다.
이 두 요원은 현재 북한 인민군 복장으로 해산 지역에 잠입할 예정입니다. 그들은 가짜 검문소를 설치하고 추격하는 북한군을 혼란시킬 것입니다. 스크린에 작전 타임라인이 떴습니다. D-10, 그러니까 오늘부터 김수진, 이준호 요원은 중국을 거쳐 북한으로 잠입합니다. D-3일, 박진혁 요원이 은하수 동무와 최종 접촉합니다. D-Day 1월 8일 2300시 탈출 개시입니다. 강철호가 요원들을 둘러봤습니다. 여러분, 이 작전은 위험합니다. 잘못하면 국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우리 요원들이 희생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목소리에 힘을 실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가정보원입니다. 우리의 임무는 국가 안보와 함께 위험에 처한 동포를 구하는 것입니다. 38선 너머에도 우리 형제자매가 있습니다. 그들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요원들이 모두 일어섰습니다. 작전명 목련 지금부터 개시합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서 준비하십시오. 해산, 충성, 요원들이 일제히 외쳤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강철호는 작전실로 이동했습니다. 벽면에는 여러 개의 모니터가 있었고 그중 하나에는 북한 지도와 함께 작은 붉은 점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은하수 동무의 신호입니다. 기술팀 요원이 설명했습니다. 현재 평양 시내 자택으로 추정됩니다. 강철호가 모니터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은하수 동무, 조금만 버티십시오. 우리가 반드시 구하겠습니다. 같은 시각 압록강 인근 북한 인민군 복장을 한 2명의 남자가 어둠 속을 걷고 있었습니다. 김수진과 이준호였습니다. 날씨가 정말 춥네요. 이준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다행이야. 추울수록 강이 더 꽝꽝 얼거든. 건너기 쉬워져. 김수진이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미리 준비된 은신처로 향했는데 작은 움막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사냥꾼들이 쓰는 움막처럼 보였지만 안에는 통신 장비와 무기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여기서 일주일 대기하는 거죠? 이준호가 물었습니다. 응. D-Day까지 숨어 있다가 당일에 작전 개시야. 김수진이 통신기를 켰습니다. 독수리에서 본부, 도착 완료. 대기 중. 통신기에서 강철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본부 수신. 잘했다. 몸 조심해라. 충성. 통신이 끊겼고 두 요원은 어둠 속에서 조용히 대기를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신의주. 박진혁은 트럭을 몰고 신의주 시내를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수리공으로 위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곳저곳을 다녀도 의심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은하수 예술단이 묵고 있는 숙소를 확인했습니다. 낡은 여관이었는데 입구에 경호원 2명이 서 있었습니다. 경비가 삼엄하네. 박진혁은 트럭을 몰고 지나가면서 건물 구조를 파악했습니다. 출구가 몇 개인지, 창문은 어디 있는지, 비상계단은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날 저녁 은하수의 공연이 있었습니다. 박진혁은 일반 주민들 틈에 섞여 공연장에 들어갔습니다. 무대 위에서 은하수가 노래를 부르고 있었는데 목소리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십시오. 곧 자유를 얻으실 겁니다. 박진혁은 속으로 다짐하며 공연이 끝날 때까지 지켜봤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사람들이 빠져나갈 때 박진혁은 재빨리 무대 뒤편으로 이동했습니다. 은하수가 분장실로 들어가는 것이 보였고 경호원들이 문 앞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직접 접촉은 불가능하겠군. 박진혁은 다른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쪽지를 꺼냈습니다. D-Day 확정. 1월 8일 2300시.
압록강 지점시 횃불 3회 목련 쪽지를 작게 접어서 은하수가 공연 중에 입었던 드레스 주머니에 몰래 넣었습니다. 드레스는 무대 옆 옷걸이에 걸려 있었고 잠깐 경비가 소홀한 틈을 이용했습니다. 임무를 마친 박진혁은 조용히 공연장을 빠져나왔습니다. 다음 날 은하수는 드레스를 정리하다가 주머니에서 쪽지를 발견했습니다. 손이 떨리면서 쪽지를 펼쳤는데 짧은 메시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목련. 이건 아버지가 좋아하던 꽃이었습니다. 백두산의 목련. 은하수는 쪽지를 재빨리 불에 태워 없앴습니다. 그리고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준비됐어. 이제 시작이야. 그렇게 운명의 날을 향한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1월 7일 저녁. 해산에 도착한 지 몇 시간이 지났습니다. 예술단은 낡은 여관에 짐을 풀었고 내일 공연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공연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내일 1월 8일이 바로 그날이었으니까요. 방 창문으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저 멀리 어둠 속에 압록강이 있었습니다. 얼어붙은 강 너머에는 중국이 있고 그 너머에는 자유가 있었습니다. 민주가 침대에 앉아서 저를 봤습니다. 엄마, 내일이에요? 응, 내일이야. 무서워요. 저는 민주를 안았습니다. 나도 무서워. 하지만 우리 함께 있잖아.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들도 있어. 목에 걸린 진주 목걸이를 만졌습니다. 박진혁이 준 추적 장치였습니다. 이 작은 목걸이가 저희와 남쪽을 연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민주에게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내고 문을 열었습니다. 경호원 김만철이었습니다. 은하수 동무, 급한 소식이요. 무슨 일입니까? 철룡 동무께서 해상까지 오셨소. 당신을 보고 싶다고 하시오.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철룡이 여기까지 왔다고요? 왜요? 지금요? 아니요. 내일 저녁이요. 공연이 끝난 후 철룡 동무의 별장으로 가야 하오. 해산 외곽에 별장을 하나 가지고 계시거든. 제 계획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일 저녁이면 우리는 탈출해야 하는데 철룡의 별장에 가야 한다고요? 알겠습니다. 저는 겨우 대답했습니다. 김만철이 떠난 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어떡해요? 민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괜찮아. 방법이 있을 거야. 하지만 속으로는 패닉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죠? 밤늦게 샛별이 몰래 제 방으로 왔습니다. 선생님 들었어요. 철룡이 해상까지 왔다면서요? 응. 내일 저녁에 별장으로 오래. 그럼 우리 계획은? 저는 깊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샛별아, 계획을 바꿔야겠어. 내가 나 대신 별장에 가는 거야. 샛별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저요? 응. 원래 계획대로 내가 나처럼 화장하고 내 옷을 입고 가는 거야. 어둠 속에서 멀리서 보면 철룡은 구분 못할 거야. 하지만 노래를 부르라고 하면요. 최대한 시간을 끌어. 그 사이에 나와 민주는 압록강으로 가는 거지. 샛별이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제가 할게요. 샛별아, 정말 위험해. 들키면. 알아요, 선생님. 하지만 이게 유일한 방법이잖아요. 저는 샛별을 꼭 안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1월 8일 오후 공연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해산인민문화회관은 작고 낡았지만 주민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습니다. 무대에 올라 노래를 부르면서 저는 객석을 둘러봤습니다. 어딘가에 철룡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마 별장에서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공연이 진행되는 동안 저는 마지막 곡을 불렀습니다. 백두산의 목련이라는 노래였는데 제 대표곡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가사를 조금 바꿨습니다. 아주 미묘하게 아무도 알아채지 못할 정도로요. 백두산 높은 봉우리에 목련꽃 피어나네. 원래 가사는 목련꽃 피어나네였지만 저는 목련꽃 자유롭게라고 불렀습니다. 객석에서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무대 옆에서 듣고 있던 샛별은 알아챘습니다. 이건 암호였습니다. 자유라는 단어를 넣어서 오늘 밤 작전을 실행한다는 신호였습니다. 샛별이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저는 분장실로 돌아왔습니다. 김만철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은하수 동무 준비하시오. 1시간 후에 철룡 동무 별장으로 출발할 것이오. 알겠습니다. 김만철이 나간 후 샛별이 들어왔습니다. 선생님, 이제 시작이에요. 저는 제가 입고 있던 붉은 드레스를 벗어 샛별에게 건넸습니다. 샛별도 자신의 옷을 벗고 제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샛별의 화장을 다시 해줬습니다. 제 얼굴과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었습니다. 완벽해. 제가 말했습니다. 샛별이 거울을 보며 긴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선생님, 만약 제가 못 돌아오면 그런 소리 하지 마. 너는 반드시 남쪽에서 다시 만날 거야. 선생님이 먼저 가세요. 저는 최대한 시간을 벌게요. 저는 샛별을 마지막으로 안았습니다. 샛별아, 사랑해. 정말 고마워. 저도 사랑해요, 선생님. 샛별이 제 드레스를 입고 분장실을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김만철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둠 속에서 샛별을 저로 착각했습니다. 은하수 동무 가시지요. 예. 샛별이 제 목소리를 흉내내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샛별의 옷으로 갈아입고 조용히 뒷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민주가 이미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조용히, 빨리 가자. 우리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같은 시각, 철룡의 별장. 해산 외곽산 속에 자리한 호화로운 별장이었습니다. 2층 건물에 넓은 정원이 있었고 주변은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안에는 당 간부들 10여 명이 모여 있었고 테이블에는 음식과 술이 가득했습니다. 철룡이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곧 은하수가 도착할 것이오. 옆에 있던 간부가 말했습니다. 그래, 오늘은 특별한 날이지. 결혼식을 일주일 앞두고 마지막으로 그녀의 노래를 듣는 날이니까. 그때 차가 도착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샛별이 들어왔습니다. 붉은 드레스를 입고 은하수처럼 화장을 한 모습이었습니다. 은하수 동무 어서 오시오. 철룡이 다가와 샛별의 손을 잡았습니다. 샛별은 속으로 소름이 돋았지만 얼굴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철룡 동무 해상까지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당신을 위해서라면 어디든 가지. 철룡이 샛별을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연회장에는 화려한 조명이 켜져 있었고 작은 무대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자, 앉으시오. 먼저 식사를 하고 그 다음에 노래를 들어야지. 샛별은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겉으로는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음식이 나왔고 술이 돌았습니다. 간부들이 철룡에게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철룡 동무 정말 부럽소. 공화국 최고의 미인을 아내로 맞다니. 하, 고맙소. 샛별은 음식을 조금씩 먹는 척하면서 시간을 끌었습니다. 시계를 봤는데 오후 8시였습니다. 선생님, 지금쯤 압록강에 가고 계시겠지. 식사가 끝나고
철룡이 일어섰습니다. 자, 이제 은하수 동무의 노래를 들어봅시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샛별은 어쩔 수 없이 무대로 올라갔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반주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철룡이 무대 바로 앞으로 다가온 겁니다. 그리고 샛별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샛별은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은하수의 목소리를 최대한 흉내내면서요. 우리의 지도자 동지께. 하지만 첫 소절을 부르자마자 철룡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멈춰. 철룡이 손을 들었습니다. 음악이 멎었습니다. 샛별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철룡이 무대로 올라왔습니다. 샛별에게 천천히 다가와서 그녀의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당신, 은하수가 아니지? 연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무슨 말씀을? 샛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다르오. 은하수의 목소리에는 독특한 떨림이 있는데 당신에게는 없소. 철룡이 샛별의 턱을 잡아 올렸습니다. 게다가 이 목걸이. 철룡이 샛별의 목을 봤습니다. 목걸이가 없었습니다. 은하수는 항상 진주 목걸이를 하고 다니는데 당신은 안 하고 있구려. 샛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철룡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대체 누구요? 은하수는 어디 있소? 저는. 샛별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김만철. 철룡이 소리쳤습니다. 김만철이 달려왔습니다. 예. 은하수 동무 숙소를 당장 확인해. 지금. 김만철이 무전기를 들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몇 분 후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은하수 동무와 딸이 숙소에 없습니다. 사라졌습니다. 철룡의 얼굴이 붉게 변했습니다.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도망쳤어. 압록강으로 도망쳤어. 철룡이 샛별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도왔지? 어디로 갔어? 어디? 모릅니다. 샛별이 말했습니다. 거짓말. 철룡이 샛별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전 보위부를 동원해 압록강 전 구간을 봉쇄하라. 은하수를 찾아내. 살아있든 죽어있든 찾아내. 간부들이 일제히 움직였습니다. 철룡이 코트를 걸쳤습니다. 나도 직접 간다. 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김만철이 바닥에 쓰러진 샛별을 가리켰습니다. 데리고 가. 신문해야지. 경호원들이 샛별을 붙잡아 일으켰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불이 깜빡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지직. 뭐야? 철룡이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쾅! 순간 모든 불이 꺼졌습니다. 별장 전체가 암흑에 휩싸였습니다. 전기가 나갔다. 발전기는 어디 있어? 불을 켜라. 혼란 속에서 누군가 샛별의 손을 잡았습니다. 빨리 와요.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진혁이었습니다. 박진혁이 샛별을 끌고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복도를 지나 주방을 지나 뒷문으로 향했습니다. 멈춰. 뒤에서 경호원들이 쫓아왔습니다. 박진혁이 문을 박차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밖에는 트럭이 대기하고 있었고 다른 요원이 운전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타세요. 샛별을 트럭에 밀어넣고 박진혁도 뛰어 올랐습니다. 트럭이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뒤에서 총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탕탕. 총알이 트럭을 스쳤지만 트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은하수 선생님은요? 샛별이 숨을 헐떡이며 물었습니다. 지금 압록강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가야 해요. 트럭은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압록강을 향해, 자유를 향해, 마지막 탈출을 향해 질주했습니다. 그 시각 압록강변. 저와 민주는 눈 덮인 산길을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숨이 가빠졌고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엄마, 여기가 맞아요? 민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응. 조금만 더 가면 강이 나올 거야. 손전등 불빛으로 앞을 비추면서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눈이 깊어서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푹푹 빠졌습니다. 15분쯤 걸었을 때 저 멀리 어둠 속에서 강물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다. 저는 민주의 손을 꼭 잡고 마지막 힘을 내서 달렸습니다. 마침내 강변에 도착했습니다. 압록강이었습니다. 달빛 아래 얼어붙은 강이 은빛으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강폭은 생각보다 좁았는데 200m 정도로 보였습니다. 건너편 중국 땅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민주야, 저기 봐. 저기가 자유야. 민주가 강 건너를 바라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정말 갈 수 있을까요? 갈 수 있어. 우리 반드시 갈 거야. 저는 가방에서 횃불을 꺼냈습니다. 미리 준비해둔 것이었는데 손이 떨려서 불을 붙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시도 끝에 횃불에 불이 붙었습니다. 불길이 타오르면서 주변이 밝아졌습니다. 저는 횃불을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3번 흔들었습니다. 1번, 2번, 3번.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10초, 20초, 30초.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엄마, 아무도 없는 거 아니에요? 민주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니야. 기다려봐. 분명 그때였습니다. 강 건너편에서 빛이 나타났습니다. 1번, 2번, 3번. 빛이 깜빡였습니다. 왔어. 민주야, 왔어. 저는 민주를 안으며 소리쳤습니다. 강 건너편에서 사람들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그들이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빨리 오세요. 확성기를 통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민주의 손을 잡고 얼음 위로 내려갔습니다. 발을 조심스럽게 디뎠는데 얼음이 단단했습니다. 천천히 조심해서 가자. 1걸음, 2걸음. 얼음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지만 버텨줬습니다. 50m쯤 걸었을 때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자동차 엔진 소리였습니다. 돌아보니 강변에 군용 트럭들이 도착하고 있었습니다. 헤드라이트 불빛이 우리를 비췄습니다. 멈춰라. 확성기에서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김은하수, 더 이상 가지 마라.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엄마, 어떡해. 민주가 겁에 질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계속 가자. 멈추지 마. 저는 민주를 안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얼음 위를 미끄러지면서 넘어질 뻔하면서도 계속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100m. 은하수. 철룡의 목소리였습니다. 내가 도망칠 수 있다고 생각하나? 총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탕, 탕탕탕. 총알이 얼음 위에 떨어지면서 얼음 조각이 튀었습니다. 제 바로 옆 얼음에 총알이 박히면서 금이 갔습니다. 으아. 민주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괜찮아. 계속 가자. 150m. 강 건너편에서 사람들이 저희를 향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강철호와 다른 요원들이었습니다. 거의 다 왔어요. 조금만 더. 강철호가 소리쳤습니다. 그때 뒤에서 다른 트럭이 도착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진혁의 트럭이었습니다. 샛별을 태운 트럭이었습니다. 트럭이 강변에 멈춰 섰고 샛별과 박진혁이 뛰어내렸습니다. 선생님, 샛별이 저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철룡이 샛별을 봤습니다. 저기 있다. 잡아라. 경호원들이 샛별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박진혁이 샛별을 감싸며 소리쳤습니다. 빨리 강으로. 샛별과 박진혁이 얼음 위로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철룡의 부하들도 뒤따라 얼음 위로 올라왔습니다. 싸라. 다 싸버려. 철룡이 광분해서 소리쳤습니다. 총알이 빗발쳤습니다. 탕탕탕탕. 박진혁이 샛별을 감싸며 앞으로 밀었습니다. 그 순간 박진혁의 등에서 피가 튀었습니다. 으윽. 박진혁이 신음했습니다. 박 선생님. 샛별이 소리쳤습니다. 괜찮아요. 계속 가요. 박진혁이 이를 악물며 말했습니다. 그때 강 건너편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국 쪽에서 조명탄이 터졌습니다. 쾅! 밝은 빛이 하늘을 비추면서 강 전체가 대낮처럼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확성기에서 중국어가 들렸습니다. 여기는 중국 영토다. 사격 중지. 북한 군인들이 잠깐 멈칫했습니다. 그 틈을 타서 저는 마지막 힘을 다해 달렸습니다. 200m 지점. 강철호의 손이 제 손에 닿았습니다. 잡았습니다. 당기세요. 다른 요원들이 저와 민주를 끌어올렸습니다. 엄마. 민주가 울면서 저를 안았습니다. 저는 중국 땅을 밟았습니다. 무릎이 풀려서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고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해냈어. 우리 해냈어. 저는 민주를 꼭 안으며 울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샛별과 박진혁이 아직 강 위에 있었습니다. 샛별아. 저는 소리쳤습니다. 샛별이 박진혁을 부축하며 필사적으로 얼음 위를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박진혁은 등에 총을 맞아서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샛별이 중얼거렸습니다. 철룡이 강변에 서서 소총을 들어 올렸습니다. 샛별을 조준했습니다. 내가 날 속였어. 용서 못해. 방아쇠를 당기려는 순간 탕!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하지만 쓰러진 건 철룡이 아니었습니다. 샛별이었습니다. 샛별의 어깨에서 피가 터져나왔고 샛별이 얼음 위에 쓰러졌습니다. 샛별아. 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박진혁이 쓰러진 샛별을 안아 올렸습니다. 버티세요. 거의 다 왔어요. 박진혁이 샛별을 업고 마지막 구간을 달렸습니다. 철룡이 다시 총을 쏘려 했지만 김만철이 말렸습니다. 안 됩니다. 중국군이 경고했습니다. 더 쏘면 국제 문제가 됩니다. 철룡이 이를 갈며 총을 내렸습니다. 박진혁이 마침내 중국 땅에 도착했습니다. 샛별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는데 샛별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샛별아. 저는 달려가서 샛별을 안았습니다. 선생님. 샛별이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성공했어요? 응, 샛별아. 우리 해냈어. 너 덕분이야. 다행이다. 샛별이 미소 지었습니다. 빨리 병원으로. 강철호가 소리쳤습니다. 구급 요원들이 달려와서 샛별과 박진혁을 들것에 실었습니다. 저는 샛별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샛별아, 버텨. 반드시 버텨야 해. 선생님, 남쪽에서 노래 불러주세요. 샛별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같이 부르자. 우리 같이. 구급차가 출발했고 저와 민주도 함께 탔습니다. 창밖으로 보니 강 건너편에 철룡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주먹을 불끈 쥐고 하늘을 향해 포효하고 있었습니다. 분노와 수치심으로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마지막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구급차는 중국 단둥 시내로 향했습니다. 자유를 향해, 새로운 삶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중국 단둥 시립병원. 응급실 밖에서 저는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주가 제 옆에 앉아서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수술실 위에 빨간 불이 켜져 있었고 수술 중이라는 표시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강철호 총책임자가 커피를 가져다 줬습니다. 드세요. 긴장 풀으셔야 해요. 감사합니다. 저는 종이컵을 받았지만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샛별 선생님은 어깨에 총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 없을 거예요. 박진영 요원도 등에 총을 맞았지만 급소를 피했습니다. 두 분 다 회복하실 겁니다. 정말, 정말 다행입니다.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렸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요.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총알을 제거했고 출혈도 멈췄습니다. 이틀 정도 안정을 취하면 의식을 회복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의사의 손을 잡고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샛별을 병실로 옮겼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지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저는 샛별의 침대 옆에 앉아서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샛별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우리 여기 없었을 거야. 박진혁도 옆 병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도 곧 회복될 거라고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철호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은하수 선생님, 오늘 밤 베이징으로 출발합니다. 거기서 정부 전용기를 타고 한국으로 가실 겁니다. 샛별이는요? 의료진과 함께 이동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북한 소식입니다. 강철호가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북한에서 대대적인 보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북한 조선중앙TV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반역자 김은하수, 조국을 배신하고 남조선으로 도주했다. 인민의 원수, 은하수는 제국주의자들과 결탁하여 조국을 팔아먹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철룡의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철룡은 카메라 앞에 앉아서 창백한 얼굴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은하수는 나를 속였소. 사랑을 가장하고 당을 기만했소. 이런 배신자는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패배감이 묻어났습니다. 강철호가 설명했습니다. 철룡은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약혼녀의 탈출을 막지 못했다는 것, 그것도 코앞에서 놓쳤다는 건 그에게 엄청난 수치입니다. 그럼 철룡은 어떻게 되나요? 아마 숙청당할 겁니다. 김정은이 가만 놔두지 않을 거예요. 저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철룡을 미워했지만 동시에 북한 체제의 잔인함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뉴스가 나왔습니다. 김정은 동지의 명령에 따라 인민보위성 간부들에 대한 대대적인 재교육이 실시된다. 리철룡 부상은 보위성에서 해임되어 재교육소로 이송되었다. 철룡이 숙청당한 겁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북한의 현실이구나. 그날 밤 베이징으로 가는 기차를 탔습니다. 샛별은 의료진과 함께 특별 객차에 실렸고 저와 민주는 그 옆 객차에 탔습니다. 기차 창밖으로 중국의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작은 마을들, 논밭들, 산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민주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세상이 정말 넓네요. 그래, 민주야. 우리가 살던 곳은 정말 작은 우물 아니었어. 이제 우리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거죠? 응. 내가 원하는 걸 하고, 내가 원하는 노래를 부르고, 내가 꿈꾸는 걸 이룰 수 있어. 민주가 제 품에 안겼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여기까지 데려와줘서. 저는 민주를 꼭 안았습니다. 아니야. 우리 함께 온 거야.
다음 날 아침 베이징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으로 이동했고 대한민국 정부 전용기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기체에 태극기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제가 평생 금지된 상징으로 배웠던 깃발이 지금은 저를 품어주는 조국의 깃발이 되어 있었습니다. 샛별을 들것에 실어서 비행기에 올렸고 저와 민주도 탑승했습니다. 승무원이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대한민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대한민국, 우리의 새로운 조국.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베이징이 점점 작아졌고 구름 위로 올라갔습니다. 민주가 신기한 듯 창밖을 봤습니다. 엄마, 우리 하늘 위에 있어요. 그래. 우리 이제 자유를 향해 날아가는 거야. 2시간 후 기장의 안내 방송이 들렸습니다. 승객 여러분, 잠시 후 대한민국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날씨는 맑음이며 기온은 영하 2도입니다.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비행기가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고 창밖으로 한국 땅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넓은 바다, 해안선을 따라 늘어선 도시들, 높은 빌딩들, 반짝이는 불빛들이 보였습니다. 민주야, 저기 봐. 저게 우리나라야. 대한민국이야. 와. 민주가 숨을 죽이며 창밖을 봤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바퀴가 활주로에 닿는 순간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비행기 문이 열렸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들어왔지만 그 바람은 북한의 바람과는 달랐습니다. 자유의 바람이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공항에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부 관계자들, 탈북민 단체 사람들, 의료진, 그리고 기자들이었습니다. 한 할머니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70대로 보이는 분이었는데 눈물을 흘리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은하수 선생님, 샛별 선생님, 정말 잘 오셨어요. 나도 10년 전에 탈북했답니다. 당신들이 해냈다는 소식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할머니, 저는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 같은 선택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기는 자유가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다 도와줄게요. 샛별을 구급차에 싣고 서울 시내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저와 민주도 정부 차량을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에 넋을 잃었습니다. 높은 빌딩들, 번화한 거리들, 수많은 차들, 화려한 간판들, 밤하늘을 수놓는 불빛들. 이게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민주야, 봐봐. 저게 다 우리가 사는 나라야. 민주가 눈을 크게 뜨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진짜 영화 같아요. 차는 서울 시내를 지나면서 명동, 남대문, 광화문을 스쳐갔습니다. 특히 광화문 광장을 지날 때 저는 세종대왕 동상을 봤습니다. 저분이 한글을 만드신 세종대왕님이에요. 강철호가 설명했습니다. 한글.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남과 북이 같이 쓰는 글자였습니다. 70년 넘게 갈라져 있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같은 글자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였구나. 차는 하나원으로 향했습니다. 탈북민 정착 지원 시설이었습니다. 도착해서 직원들의 안내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3달 정도 지내시면서 한국 생활 적응 교육을 받으실 겁니다. 언어, 문화, 법률, 취업 등 필요한 모든 걸 배우실 거예요. 방으로 안내받았습니다. 깨끗한 방이었습니다. 침대와 책상, 옷장이 있었고 화장실도 딸려 있었습니다. 따뜻한 난방이 나왔습니다. 민주가 침대에 앉아서 폴짝폴짝 뛰었습니다. 엄마, 이 침대 정말 푹신해요.
저는 미소 지으며 민주를 안았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 편하게 살 수 있어.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정말로 해낸 겁니다. 북한을 떠나 압록강을 건너 대한민국에 도착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겨주신 메시지를 따라 자유를 찾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안도와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 해냈어요. 자유를 찾았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하나원에서의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교육을 받았는데 한국 사회에 대해, 법률에 대해, 경제에 대해 배웠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자유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보고 싶은 영상을 볼 수 있다는 것, 읽고 싶은 책을 읽을 수 있다는 것, 말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게 너무나 신기했습니다. 민주는 빠르게 적응했습니다. 또래 탈북 청소년들과 친구가 되었고 매일 웃으며 지냈습니다. 엄마, 오늘 음악 시간에 자유롭게 노래 불렀어요. 민주가 신나서 말했습니다. 어떤 노래? 제가 좋아하는 노래요. 선생님이 부르고 싶은 노래 부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반짝반짝 작은 별 불렀어요. 민주가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는데 처음 보는 자유로운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민주의 진짜 모습이구나. 어느 날 샛별이 있는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샛별은 많이 회복했습니다. 어깨 부상이 아물고 있었고 얼굴에도 생기가 돌았습니다. 선생님, 샛별이 환하게 웃으며 저를 봤습니다. 샛별아, 많이 좋아졌네. 네. 의사 선생님이 다음 주면 퇴원할 수 있대요. 저는 샛별의 손을 잡았습니다. 샛별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선생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저도 선생님 덕분에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를 안았습니다. 선생님, 저 한국 노래 배웠어요. 샛별이 말했습니다. 어떤 노래? 아침 이슬이라는 노래예요. 간호사 선생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샛별이 조용히 노래를 불렀습니다. 긴 밤 지새우고 풀잎마다 맺힌 진주 보석처럼 영롱한 아침 이슬처럼 아름다운 목소리였습니다. 자유로운 목소리였습니다. 저도 함께 불렀습니다. 태양은 묘지 위에 붉게 타오르고 한낮에 찌는 더위는 나의 시련일지라. 두 사람이 함께 노래하는 동안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게 우리가 원했던 거였습니다. 자유롭게 노래하는 것. 3개월이 지났습니다. 하나원 교육이 끝나갈 무렵 강철호 총책임자가 찾아왔습니다. 은하수 선생님, 샛별 선생님, 정착 지원금이 나왔습니다. 정착 지원금이요? 네. 탈북민 지원 제도에 따라 초기 정착 비용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임대주택도 신청하셨죠? 곧 입주 가능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것도요. 강철호가 서류를 건넸습니다. 직업훈련 프로그램 안내서입니다. 선생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겁니다. 저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여러 프로그램이 적혀 있었는데 그 중에 문화예술 분야 지원이라는 항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다시 노래를 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선생님 같은 분이야말로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분이에요. 석 달 후 하나원 교육이 끝났습니다. 서울 관악구의 작은 임대주택을 배정받았습니다. 2층 빌라의 작은 방 2개짜리 집이었는데 비록 크지는 않았지만 우리에게는 소중한 보금자리였습니다. 저와 민주 그리고 샛별이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우리 집이에요. 민주가 신나서 방방 뛰었습니다. 처음으로 우리만의 집이 생긴 겁니다. 그날 저녁 셋이 둘러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밥, 국, 반찬들이 차려져 있었고
우리는 자유롭게 이야기하며 식사를 했습니다.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식사 후 저는 작은 베란다로 나가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높은 곳은 아니었지만 골목 사이로 보이는 서울의 불빛들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민주와 샛별이 옆에 왔습니다. 예쁘죠? 민주가 말했습니다. 응, 정말 예쁘다. 선생님, 우리 정말 자유를 얻은 거예요. 샛별이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해냈어. 며칠 후 탈북민 지원센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은하수 선생님, 작은 음악 학원에서 강사를 구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가요? 저는 흔쾌히 대답했습니다. 네, 하고 싶습니다. 동대문구의 작은 음악 학원이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노래를 가르치는 일이었는데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제가 좋아하는 일이었습니다. 첫 수업날 10명 정도의 아이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은하수 선생님이에요. 선생님, 북한에서 오셨어요?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응. 선생님은 북한에서 왔어. 북한은 어때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북한은 자유가 없는 곳이야. 하지만 거기에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 언젠가는 그 사람들도 자유를 얻을 수 있을 거야.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선생님이 좋아하는 노래를 가르쳐 줄게. 아리랑이라는 노래야. 피아노를 치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이들이 따라 불렀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게 제가 원했던 삶이었습니다. 자유롭게 노래하고 아이들에게 노래를 가르치는 것.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동네 슈퍼에 들렀습니다. 어서 오세요. 주인 아주머니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유 좀 주세요. 새로 이사 오셨죠? 어디서 오셨어요? 북한에서요. 아주머니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이고, 고생 많으셨겠네요. 여기 오시느라 얼마나 힘드셨어요. 괜찮습니다. 이제 여기서 새로 시작하려고요. 잘하셨어요. 우리 동네 사람들 다 좋은 사람들이니까 편하게 지내세요. 아주머니가 우유와 함께 과자 한 봉지를 더 주셨습니다. 이건 서비스예요. 새로 오신 거 환영해요. 감사합니다. 집으로 돌아와 민주와 샛별에게 과자를 보여줬습니다. 슈퍼 아주머니가 주셨어. 와, 친절하시다. 민주가 말했습니다. 그래. 여기 사람들은 따뜻해. 한 달 후 탈북민 문화 행사가 열렸습니다. 작은 공연장이었는데 100여 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대부분 탈북민들이었고 남한 사람들도 몇 명 있었습니다. 저와 샛별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은하수입니다. 북한에서 온 지 6개월이 됐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오늘 제 제자 최샛별과 함께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우리 민족의 노래 아리랑입니다. 피아노 반주가 시작됐고 저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샛별도 함께 불렀습니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노래가 울려 퍼지는 동안 관객들 중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노래가 끝나고 한 할머니가 일어서서 말씀하셨습니다. 은하수 선생님 고맙습니다. 선생님 노래를 들으니 고향 생각이 나요. 저도 함경도에서 왔거든요. 20년 전에 탈북했어요. 할머니. 저는 무대에서 내려가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우리 언젠가는 고향에 갈 수 있겠죠?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갈 수 있을 겁니다.
언젠가는요. 그날까지 우리 여기서 희망을 잃지 말고 살아가요. 박수가 다시 터져 나왔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많은 분들이 저에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용기 내서 오셔서 고맙습니다. 선생님 이야기가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북한에 있는 우리 가족들도 언젠가는 자유를 얻을 수 있겠죠? 저는 한 분 한 분 손을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럴 겁니다. 반드시 그날이 올 겁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민주는 중학교에 입학했고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습니다. 가끔 북한에서 왔다고 놀림을 받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은 따뜻하게 대해줬습니다. 샛별은 탈북민 지원센터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 온 탈북민들을 돕는 일이었는데 자신이 겪었던 일들을 나누며 그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저는 음악학원에서 계속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월급으로 생활하기에는 빠듯했지만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강철호 총책임자가 연락을 주었습니다. 은하수 선생님, 북한 소식입니다. 제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리철룡이 숙청됐습니다. 당에서 해임되어 탄광으로 보내졌다고 합니다.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철룡을 미워했지만 동시에 그도 북한 체제의 희생자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탈출 사건이 북한 내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은하수 선생님 이야기를 몰래 전하고 있다고 해요. 정말요? 네. 변화는 천천히 오지만 분명히 오고 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베란다로 나가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골목 사이로 보이는 불빛들이 따뜻하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민주가 옆에 왔습니다. 엄마, 뭐 생각해요? 북한에 있는 사람들 생각해. 그 사람들도 언젠가 여기 올 수 있을까요? 그럴 거야. 시간이 걸리겠지만 언젠가는 모두가 자유를 얻을 거야. 엄마, 행복해요? 저는 민주를 안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정말 행복해. 내가 있고 샛별이가 있고 자유가 있으니까. 저도요. 엄마 덕분에 자유를 얻었어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바람이었습니다. 자유의 바람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그 바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이 자유를 지키며 살겠다고. 북에 있는 동포들을 위해 목소리를 내겠다고. 제가 할 수 있는 한 조금씩이라도 세상을 나은 곳으로 만들겠다고. 아버지가 남겨주신 자유의 길을 따라 저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자유를 살아가겠습니다. 매일매일 감사하는 마음으로요. 지금까지 이야기 어떠셨나요? 아직 제가 남한 무대에 설 수는 없지만 언젠가는 여러분들에게 아름다운 노래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그때를 위해서 응원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